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월급쟁이 부자의 머니 파이프라인입니다. 지은이는 루지님이고 펴낸 곳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루지님은 2020년 12월 31일 30대 중반의 나이로 총자산 100억 원을 일구며 퇴사를 했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 비결은 노동과 시간을 적게 투입하고도 돈을 버는 시스템,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데 있습니다. 근로소득, 콘텐츠 소득, 프랜차이즈 사업 소득, 부동산 투자 소득, 주식 배당 소득 총 5개 파이프라인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영업관리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제과점을 운영하며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경제적 안정을 절실히 꿈꿨지만 직장을 다니고 결혼한 후 자신의 모습도 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2016만 2025 프로젝트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총자산 100억 원, 순자산 40억 원, 월 현금 흐름이 순자산의 1%가 되는 구조 만들기를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투자의 고수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점포개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명의로 된 법인회사를 설립해 투자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는 동시에 하루 3편의 글을 블로그에 쓰며 현장감 있는 정보와 투자 철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직장인이 5년간 총자산 100억 원을 불린 사고방식과 파이프라인 구축 방법을 상세히 풀이합니다. 월급쟁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묵묵히 재테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직장인 관점에서 그 과정을 담았습니다. 부자들의 투자 마인드부터 실제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불리고 자산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자산을 쌓기 위한 방향과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자가 구축했던 머니 파이프라인 5가지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과 시간을 벌기 위한 최적의 무대다. 만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돌아봤다.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직장 생활을 통해 얻는 부가적인 이점도 상당했다. 대한민국 절반이 직장인인 만큼 인구의 50%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 회사 타이틀을 활용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들과 협업하며 업무 전문성과 인간관계 전반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부가적인 이점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결국 나는 타인이 세운 회사에서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한 대가로 소득을 받는 것이다. 월급쟁이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회사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매번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그런다. 또박또박 월급을 주는데 굳이 왜 모험을 하냐고 말이다. 물론 맞다. 그러나 지금도 누군가는 회사를 나만의 비즈니스를 위한 무대로 활용하며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한다. 연차가 쌓일수록 업무 전문성은 물론이고 내적이나 외적으로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회사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회사에서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면 본인의 위치를 빨리 깨닫고 남이 세운 회사에서 남이 시킨 일만 하는 부속품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간과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활용해야 한다. 2. 월급이 가진 가치는 상당하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지니는 가치는 상당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월급이 가지는 가치는 배로 늘어난다. 월급이 가진 가치를 계산해 볼까? 예를 들어 나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은행의 연 이자율이 3%라면 나 자신을 자산으로 치환해 나의 가치를 계산하면 약 12억 원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노동이 지닌 가치를 역산하면 현재 소득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나온다. 내가 3% 이상 수익을 주는 건물이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지금 일에 집중하고 나의 몸값을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이전보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자율 하락은 사람들의 기대이익을 낮추기 때문에 나의 노동소득의 가치는 상승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기존 3%에서 1.5%로 낮아지면 나의 가치는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2배 상승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바짝 수그려서 회사 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회사를 나와서 괜히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 버티는 것 자체가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각자 자리에서 적자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를 누가 더 잘 컨트롤해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조금 힘들다고 당장 벗어날 생각을 했다면 나의 현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 직장을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 단계로 여기며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할 때까지는 우선 버텨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다. 도광양회,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림.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으로 직장인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다. 내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 중 하나이기도 했다.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 걸까? 그렇다고 끝까지 월급쟁이 투자자로 활동하라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을 초과한 기타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퇴사 후 이들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고 내가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굳이 퇴사를 미룰 필요가 있을까?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한 현금 흐름이지 자산 규모 그 자체는 아니다. 자산 팽창기에 매수한 부동산과 주식 등이 많이 올라 총자산 규모가 커졌다고 은퇴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총자산 규모와 경제적 자유는 동일어가 아니다. 총자산이 많은데 이들 총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즉 내 수중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돈이 없다면 총자산은 오히려 나의 경제적 자유를 방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를 통해 다수 보유했다고 성급히 은퇴를 하면 분명 훗날 후회할 것이다. 당장 생활비 지출, 보유세 지출,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해 힘들게 쌓아온 자산을 쉽게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 규모와 함께 꼭 현금 흐름을 봐야 한다.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자인 이유다. 다시 돌아와서 자본소득, 근로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꾸준히 해나가려면 본인만의 지표를 만들고 이들 지표의 진도율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소득 외 창출할 수 있는 기타 소득으로 이전에 언급한 4가지 소득이 있다. 콘텐츠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주식 배당 소득이다. 이들 소득의 합이 근로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 꾸준히 체크하며 부족한 소득을 하나둘 채워서 나간다면 어느 순간 근로소득보다 더 커지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현재 받는 근로소득 중 배당소득이 몇 %가 되는가를 뜻한다. 나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배당금이 30만 원이면 DSCR은 10%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소득이 나의 근로소득 중 몇 %를 차지하는지,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나의 근로소득 중 몇 %를 차지하는지도 함께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도 보자. 반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분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보는 건 어떨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나만의 상황을 갖길 원한다. 내가 당장 힘들다고 탈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지런히 기타 소득을 창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자. 또 이들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동료 및 선후배를 멸시하지는 말자.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나의 소중한 본업과 소중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순간 쌓아온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기타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순간까지 부지런히 월급쟁이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정말 힘들고 부질없고 배우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이를 꽉 물고 이들 소득이 나의 현재 근로소득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도광양의 정신으로 최대한 조용히 본인 것을 챙기며 다녀야 한다. 여기서 본인 것을 챙긴다는 건 결국 나보다 뛰어난 모델을 발굴하고 이들 모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 모델은 SNS 플랫폼을 활용한 셀프 브랜딩 작업, 1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한 브랜드 창업, 우수한 입지의 1등 부동산, 각 업종 1등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퇴사해도 될까?
2. 콘텐츠 소득. 블로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SNS 채널에 진입하라. 2016년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했다. 좋은 글이 비공개 처리되어 갑자기 사라질 것을 대비해 내 블로그로 옮겨 오래 두고 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좋은 글을 계속 접하다 보니 나도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투자 시장에 발을 푹 담근 상황이라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사례를 보고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며 그렇게 실제 나의 투자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방문하고 나 또한 앞서간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식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었다. 초반엔 100% 나 자신을 위해 기록했고 내 목표를 다수에게 알리며 목표 달성을 위한 셀프 동기부여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글을 반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방문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늘어났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양질의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한때 슬럼프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휘발되기 전에 빨리 기록하고 이웃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다. 사실 피드백을 받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를 위해 작성한 글을 다수에게 공유하며 얻는 피드백의 힘은 엄청나다. 글 자체는 내가 평소 하는 생각의 전부라서 타인의 의견을 통해 고정관념을 깬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 성찰의 수단, 정보 공유의 수단,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수단, 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수단,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5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약 4,500개의 글을 썼다. 1년에 1,000개, 하루 약 3개의 글을 쓴 셈이다. 첫 문단을 쓰는데 3시간이 걸렸던 내가 지금은 하루에 3개씩 글을 쓰고 이렇게 책을 쓰는 기회까지 얻었다. 시작은 늘 두렵다. 그러나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장 시작해야 한다. 아주 단순한 것도 좋다. 약간의 의무감을 부여해 오늘부터 즉시 1일 1포스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1일 1포스팅을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의무감을 부여해서 말이다. 블로그는 복잡계 생태계는 아니다. 단지 복잡계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야 한다. 복잡계 로직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채널이 이미지 기반의 인스타그램과 영상 기반의 유튜브다. 이 두 곳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이미지와 영상이 다수에게 자동 추천되며 새로운 구독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채널이다. 어떤 채널보다 공평한 생태계가 복잡계라고도 할 수 있다. 대기업에서 돈을 쏟아도 100만 구독자 채널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이에 대한 방증이다. 안 되면 계속 시도하면 된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설령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데 꾸준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가가 있다. 나의 마음속 멘토 중 한 명인 게리 바이너이다. 그는 하루 64개 콘텐츠를 생산하여 매일 업로드한다. 꾸준함이 주는 미덕을 강조하며 뱉은 말을 몸소 실천하며 성장한 최고의 동기부여가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최근에 하루 64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을 기술한 PDF 자료가 있다. 해당 PDF 자료는 아래 QR코드에서 받을 수 있다. 그의 표현대로 하루에 64개 콘텐츠를 빠르게 올리는 팁을 소개한 자료로 단 하나의 이야기일지라도 해당 이야기를 각 플랫폼에 맞게 수정해 업로드함으로써 노출을 극대화했다. 자기 PR 시대의 게리 바이너도 쉬지 않고 자기 PR을 통해 본인 몸값을 올리고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매일 의미를 부여해서 실행한다면 분명히 기회는 찾아온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정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들 정보와 경험이 뜻하지 않은 수입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출판사 의뢰가 와서 나만의 책을 집필할 수도 있고 스스로 전자책을 출간할 수도 있고 나의 경험과 정보를 원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강연을 할 수도 있고 향후 어떠한 사업을 전개할 때 사업을 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제는 절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나의 패턴을 잡아가고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반부터 수익을 내고 싶다는 얄팍한 생각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지쳐서 그만두게 될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세상에 몸을 던져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언가를 생산해보자.
남이 쓴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늘부터 나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되겠다고 다짐해보자. 시작이 반 아닌가? 잠시 책을 내려놓고 블로그 홈페이지를 열어 떠오르는 생각을 당장 기록해보자. 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다. 3. 사업소득. 직장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프랜차이즈 운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나의 위치와 능력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매번 직장 일에 치여 시간 확보가 어렵고 시스템을 만들기엔 능력이 부족하다면 반대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의 브랜드 창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해당 업종 내 1등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해 나의 시간과 능력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창업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업종은 화장품이었다. 당시 수많은 브랜드가 있었지만 1등 회사는 A사였고 그 중에서도 브랜드가 독보적이었다. 그렇게 A사의 한 브랜드를 창업했다. 2년간은 호황기를 실감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장사가 좀 된다는 상권의 공백을 둘 일이 없다. 나도 개발 업무를 했지만 업무의 절반은 경쟁사 매출 분석 및 공백 상권을 찾는 일이고 해당 상권에 입점하여 해당 매출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나머지 업무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결국 3년차가 되던 해 매장 바로 옆에 경쟁사가 직영으로 크게 입점했고 이와 동시에 사드 이슈 및 온라인 채널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출에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이지만 꾸준히 들어오던 소득이 갑자기 줄면 사람은 대안을 찾기 마련이다. 매출 감소폭을 메우고자 그렇게 두 번째 창업을 계획하게 된다. 2017년 당시 창업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업종은 커피와 편의점이었다. 둘 중 편의점을 택하고 당시 편의점 업계 1등을 달리는 시사를 창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편의점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최소 비용과 최소 리스크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이란 판단이 들어서다. 화장품 창업에서는 아래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느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리스크는 갑자기 찾아온다. 당시 잘 나가는 업종이라도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창업 비용을 더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 창업 비용은 점포 임대차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을 말하며 더 나아가 소멸 비용과 회수 비용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소멸 비용은 말 그대로 일회성 납부로 사라지는 비용이며 회수 비용은 폐업과 동시에 되찾을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 창업은 우위에 있었다. 화장품, 커피숍과 달리 A급 입지에 높은 권리금을 주고 창업할 필요 없이 동네 상권에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회수 가능한 점포 임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회사에 납부하는 소멸 비용 또한 가맹비 77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초기 물품비 1,400만원, 소모품 100만원 등 총 2,270만원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품 비용도 사실 폐업 시점에 반품이 가능하다. 그렇게 편의점을 창업했다. 창업할 때도 증거를 찾는 편이라 나름의 방법으로 예상 매출을 산정하고 본사 담당이 제시하는 예상 매출값과 비교를 했다. 4. 부동산 소득. 부동산 투자 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기. 1. 중개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내게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러나 중개인을 단순히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람 또는 서류 작업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중개인이 이런 눈초리를 과연 모를까? 단숨에 알아보는 법이다. 투자자는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곤 한다. 결국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태가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는 사람은 중개인이기 때문이다. 투자자인 내가 활용했던 팀과 더불어 무주택 실수요자만이 사용 가능한 팁을 섞는다면 나에게 연락을 줄 확률이 배로 늘지 않을까? 우선 주기적으로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방문하고 연락하고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보내고 명절맞이 작은 선물 세트를 사서 직접 전하는 식으로 틈틈이 나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해당 지역 내 물건을 꼭 사고 싶다면 중개소를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음료나 과일이라도 사서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래는 결국 기계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2. 부동산에 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초보자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방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보를 얻으러 간 것이고 중개사도 정보를 제공하길 원하는 사람인 만큼 우선 질문만 하고 그에 대한 답만 듣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괜찮은 가격대에 나의 집을 마련하러 간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면 투자자에게 갈 물건도 내게 올 수 있다.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없다. 한국 특유의 정을 잘 활용해보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보통이다. 물론 투자자에 비해 중개수수료는 적게 수취하겠지만 말이다. 물건 찾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정말 살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3. 좋은 매물이 나올 확률을 높여야 한다. 내 집 마련도 전략이다. 좋은 매물이 나올 확률이 10%라면 그 확률값에 집중하기보다는 모수를 늘리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동일한 10% 확률도 모수를 늘리면 100%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는 단지가 10개이고 좋은 급매물이 나올 확률이 10%라면 1개이지만 단지가 100개가 된다면 같은 10% 확률을 적용하면 10개가 된다. 즉 대상 모수를 10배 키워서 아는 단지를 100개로 늘리면 같은 10% 확률이라도 10개 단지만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확률은 100%가 된다. 100개 단지는 사실 많은 게 아니다. 일주일에 평일 1개, 주말 1개 단지 임장을 꾸준히 1년간 하면 52주이기 때문에 최소 100개는 가능하다. 방문하기 전에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온라인 지도로 보던 길을 현장에 가서 실제로 걷고 부동산에 들어가 매물도 보자.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는 이미 모두가 아는 만큼 내가 현장에서 중개사를 만나고 매물도 실제로 보며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야 한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파트너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달라고 하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입장을 할 때 녹음기를 켜고 중개사와 나눈 얘기들을 기록하고 해당 세대를 방문해서 양해를 구하고 창밖 풍경과 내부 상태도 모두 기록하자. 집에 돌아와서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고 내가 걸었던 발자취도 온라인 지도를 켜고 따라 그리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의 기억으로 저장해보자. 이런 활동이 1년마다 100개씩 쌓인다면 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3년간 300개 단지를 머릿속 지도에 채워넣자. 분명 10%의 확률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기회가 찾아올 확률을 높이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잽싸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이렇듯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가? 지금 당장 지도를 펼쳐서 입장할 곳을 탐색하고 주변 정보를 얻고 싶지 않은가? 그리고 곧바로 내일 현장에 나가 중개사와 얘기를 나누고 물건을 보며 그때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싶지 않은가? 그럼 당장 실행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100%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 4.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투자자와 반대로 갈 필요가 있다. 투자는 규제가 있는 곳에 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먼저 찾고 선호하는 상품이라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투자자라면 한정된 자금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대출 등 규제가 적어야 하며 리스크를 줄이려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반대로 투자자 접근이 어려운 규제 지역 중 입주 물량이 많다고 평가받는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실수요자는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만큼 입주 물량 과다에 따른 전월세 가격 하락과 무관하며 대출 측면에서도 유주택자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규제를 피해 이동하는 투자자를 따라 함께 이동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직 많이 보여서 아쉬울 따름이다. 5. 젊을수록 주거지 이동에 제한을 두지 말자. 앞서 얘기했듯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제는 평생 거주지라는 개념은 버려야 한다. 이사를 하면서도 다음 이사 갈 곳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돈이 없을수록 몸이 고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사를 다니며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내가 매수한 집에 직접 거주함으로써 자산 변동성을 이겨내는 실거주 투자다. 모든 자산은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야 달콤한 수익을 준다.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수요 감소로 인한 전월세 가격 하락, 이로 인한 매매가 하락인데 실거주 투자는 해당 리스크를 거주하면서 충분히 해지가 가능하다. 단기 변동성에 의해 가격이 하락할지라도 다시 전월세 및 매매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거주하며 이러한 위험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리스크 해지가 가능할 때까지 몸뚱이를 굴리며 소득을 늘리고 절약, 검소를 생활화하며 종잣돈을 모으는 와중에 여기저기 손품발품을 팔며 다음 거주지를 탐색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각 결혼 연차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닌 지역을 선매수하고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면서 자산을 불리고 투자 경험을 쌓고 지역을 이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산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가치란 신혼 때는 역세권, 편의시설, 직주 근접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한창 자라는 시기라면 학군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규제로 인해 주거 이동의 제약이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이 또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하나둘 풀리는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결혼 7년 차, 4번의 이사를 하며 느낀 것이 하나 더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한다는 건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거주하며 상권을 둘러보고 사람들의 동선과 주변 아파트 시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해당 지역의 작은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감내하는 리스크와 경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과정이 없다면 리스크를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경험을 하지 않았기에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어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잃을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주거지 이동을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자. 실제 나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주거지 이동을 투자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의 첫 집이자 신혼집인 평촌을 중심으로 가로축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낮았던 지역의 분양권을 매수했다. 첫 번째가 경기도 광주였고 두 번째가 인천 송도였다. 거주지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다음 거주할 주택을 선매수 후 본인 주택을 처분할지 임대를 줄지 결정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본인이 거주 중인 집부터 매도 후 다음 집을 알아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을 높인다. 내 집을 선매도 후 다음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임대로 들어가거나 원하지 않는 지역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와 분양권 매수가 있는데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만 30년 된 구축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새 아파트를 꿈꿨다고 해야 할까? 경기도 광주에 장기 미분양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입주 시점에 맞춰 평촌 집을 반전세 주었다. 그리고 광주로 이사한 뒤에 다음 거주지로 가로축 끝단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 분양권을 매수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광주에서 2년 거주 후 지금은 송도국제도시에 거주 중이다. 지금은 대출 규제로 분양권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규제는 결국 완화될 것이고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 오히려 규제가 많은 곳은 투자자 접근이 불가한 만큼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규제 지역을 보는 것은 어떨까? 6. 대상을 한정하지 말자. 신축, 대단지, 초품화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역세권, 상권이 번영한 곳만 본다면 많은 기회를 놓친다. 좋은 대상을 고르는 눈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좋은 매물이라도 가격이 좋지 않으면 나쁜 매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매물이라도 가격이 좋으면 좋은 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 신축을 원한다. 그만큼 내 집이 되기 어려운데도 그 공간을 비집고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많다. A급 입지에 위치한 역세권 구축 아파트와 B급 입지에 위치한 비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시세 상승은 분명 신축부터 시작하여 구축으로 옮겨간다. 따라서 구축들이 모인 곳의 신축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사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축과 구축으로 나누기 이전의 입지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아파트 이전에 토지가 있는 법이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이다. 신축도 10년이 지나면 구축 아파트 취급을 받는다. 즉 입지적으로 열위에 있는 비역세권 신축단지가 크게 상승했다면 반대로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역세권 구축단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의 강가는 커질 것이며
반대로 역세권에 위치한 대지지분이 많은 역세권 단지의 대지지분 가치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모두 다르기에 신축이 먼저 시세 상승을 보이면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구축과 입지가 조금 빠지는 준신축이 신축 단지의 가격에 맞춰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2020년은 준공 3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 신축 단지들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던 만큼 2021년은 주변 구축들이 따라붙는 한 해가 될 것이다. 5. 주식 배당 소득. 자본주의 사회는 빚으로 돌아간다. 그 빚으로 누군가 토지를 사고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서 근무할 인력을 뽑아 부가가치를 내는 생산물을 만들고 그 생산물을 누군가 소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의 총합이 자본주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 이익의 총합은 다시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주식시장에 돌아가는 원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라는 단어만 나오면 고개부터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큰 상승폭을 보인 부동산 시장을 앞에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은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갖도록 만들며 주식계좌 개설수 및 증시 대기 자금이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 국민의 경제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칭찬할 일이다. 문제는 그만큼 주식 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팔겠다는 생각, 즉 차익거래는 인간의 본능이다. 따라서 하락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던질 때 용기를 내어 개인들이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은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주식 투자로 망했다는 사람보다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주식 투자는 나보다 돈을 잘 벌고 돈이 많은 기업에 나의 소중한 돈을 불입하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론으로 돌아와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앞서 얘기한 5가지 파이프라인, 근로소득, 콘텐츠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주식 배당소득 중 배당소득을 맨 뒤로 배치한 이유가 있다. 노후준비 수단으로 쉽게 팔지 않을 우량한 기업의 자산을 사서 모아가는 것이 나의 주식 투자 제1법칙이기 때문이다. 초반의 근로, 콘텐츠 창업 등 노동소득을 극대화하여 내 집 마련을 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로 총자산을 불리는 작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들 자산을 보유하고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후준비 차원에서 쉽게 팔지 않을 1등 기업들의 지분을 사서 배당을 주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후준비라는 명제를 붙이면 나보다 오래 살았고 나보다 앞으로도 오래 살 1등 기업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나 각 업종 1등 기업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산업군의 1등 기업의 지분을 사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유리한 부분이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면 반대로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유리한 부분도 1등을 사야 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의 현재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지라도 1등 기업의 지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자산이든 해당 분야에서 1등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치고 가는 한 강남의 아파트가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그 증거다.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쉬운가?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 규제 측면에서 말이다. 강남 아파트의 소수점 단위 지분을 살 수 있다면 모를까? 아직 주택시장에서 0.001% 소수점 매수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가능하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도 내가 받는 월 급여의 일정 부분으로 이들 기업의 지분을 살 수 있다. 또한 애플의 CEO, 테슬라의 CEO, 아마존의 CEO가 보유한 1주의 가치와 내가 보유한 1주의 가치도 100% 동일하다. 보유 수량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보유 수량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게임인 것이다. 이들 CEO들이 보유 중인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본업에 몰두하며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이들 지분을 사서 보유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전 세계 부자 탑10은 모두 주식 부자이며 부동산 부자가 아니다. 따라서 부자의 길에 서라라는 말은
바로 이미 부자인 이들이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사라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을 통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적금, 연금, 보험금을 불입하듯 1등 기업의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불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투자를 하자마자 수익을 생각하는 순간 그 돈은 본인보다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한 투자자에게 흘러갈 것이 뻔하니 말이다. 내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의 판단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 기업을 택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등과 1등이 될 만한 기업의 지분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사서 꾸준히 모아갈 것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웃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